있으며 이들에게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조작 보도 직후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통상적 활동이라는 판단에 내사 종결했다고 청와대가 뒤늦게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시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문 성향 의원 40여 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고차 2천여 대를 실은 화물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은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20m 떨어져 있는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 접수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간 우리 취재진은 방북 수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미국 하와이 섬 화산 폭발로 용암이 튀어 주민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우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석가탄신일을 이어서 징검다리로 오늘까지 쉰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5월을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가 실감나는데 안타깝게도 뉴스는 또 심각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연결시킨 여권 인사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그 인물이 밝혀졌습니다. 송인배 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자리입니다. 송 비서관이 지난 2016년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했고 한 번에 100만 원씩 두 차례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한 달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해 왔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드루킹 일행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일행의 요청으로 김 전 의원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20분간 면담한 뒤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드루킹 근거지인 느릅나무 사무실 식당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토론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 비서관은 두 차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모임에 정치인들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지급해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정수석실도 정치인 등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통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조사를 자체 종결했습니다. 2016년 당시 송 비서관은 총선 낙선자 신분이었습니다. 송 비서관은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 드루킹 일행을 만났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정세 분석 글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대선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이전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드루킹 일행의 매크로 시연을 보거나 기사 링크를 전달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최측근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측근 중의 측근으로, 그래서 야당에선 박근혜 정부의 정호성 비서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첫 출근하던 날, 김정숙 여사가 온 매무새를 고쳐줄 때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람, 송인배 1부속 비서관입니다.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수석, 비서관 8인의 티타임에도 등장합니다. 1부속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며 대통령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최측근입니다.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송 비서관은 부산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던 김경수 의원과 함께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대표의 지원 속에 경남 양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우리 양산 갑은 송인배, 양산 어른 서형수 맞습니까? 작년 2월부터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정 담당 비서를 맡았고 대선 후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서 송 비서관을 조사했지만 한 달간 쉬쉬하다가 언론의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조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 자신과 드루킹과의 관계를 알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과 각종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경찰이 확인해준 날입니다. 송 비서관은 그날 남북 정상 한라인 시범 통화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기 서울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일에 이어 26일 등 2차례 송 비서관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 캠프 활동으로 보고 소위 내사 종결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사 내용을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까지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드루킹이 며칠 전 옥중 편지에서 지난 대선 전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조작을 시연해 보였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의원이 이 시연을 본 뒤에 드루킹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드루킹을 포함해서 구속된 핵심 회원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 돈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드루킹이 주장하는 매크로 시연은 2016년 10월 파주 누름나무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조작 브리핑을 했고 둘리 우모 씨가 휴대폰으로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솔본 아르타 양모 씨도 이 과정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드루킹을 포함해 지난 3월 구속된 3명이 매크로 시연 목격자란 겁니다. 김 전 의원이 시연을 본 뒤 드루킹에게 돈을 줬다는 경공모 핵심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꺼내 드루킹에게 건넸고 드루킹은 이 돈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다수의 경공모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도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현금 수수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매크로 시연과 현금 전달이 연결된 사건이라면 김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여론 조작을 용인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고 황당한 소설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오늘 송인배 비서관 문제를 설명하긴 했는데 정말 이게 다인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에게 좀 더 물어보죠. 자, 강 부장. 네. 먼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받았다는 100만 원, 그 돈의 성격을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오늘 새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2016년 6월입니다. 예.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김경수 의원을 소개를 한 날, 예. 바로 그날 경공모는 송인배
비서관에게 100만 원을 전달을 하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과연 소개비인가 아니면은 그냥 간담회 참석비인가? 자, 그런데 소개라는 표현을 이제 강 부장이 썼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소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소개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건데 이날 송인배 비서관 역시도 드루킹을 처음 만난 거였기 때문에 그걸 소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받을 때의 명목도 간담회 참석 사례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 정치인들이 보통 간담회 같은 데 가면 100만 원을 받습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당시에 더 좋은 미래 연구소가 있었죠. 거기 특강을 나갔던 국회의원들이 받았던 돈이 보통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면 비교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특강을 했죠. 그런데 간담회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보통 자신의 득표 활동이나 홍보 활동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돈을 받지 않는 게 통상 사례입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 100만 원 받은 거 말고 또 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2016년 11월 이건데요. 한 번 더 이제 돈을 받고. 근데 이 시점이 뭐냐면은 10월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앞에서 매크로를 시연하고 한 달 후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또 나오죠. 과연 송인배 비서관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을 정말 몰랐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설명도 없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제 해석을 덧붙이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질문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진작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이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연루 보도 나온 게 4월 14일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지요. 그 논란 이후인 4월 20일에 이제 청와대가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를 합니다. 그 전날 이제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를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2차 조사도 하는데 4월 26일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입니다. 굉장히 바쁜 날이었는데 했죠. 세 번째 쟁점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했나? 경찰청장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언론 보도 안 났으면 청와대는 그냥 이거 없는 셈을 치려고 했던 건가? 라는 또 하나의 쟁점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한 달을 쉬쉬했는데 왜 지금 와서 밝힌 겁니까? 청와대가 밝힌 이유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시점에 관심을 분산시키는 뉴스가 청와대 스스로 제공을 했다. 이거 글쎄요. 제가 청와대 출입 때 봤지만은 별로 그렇게 통상적인 사례는 아니거든요. 특검이 도입되기 때문에 혹시 특검이 민정수석실을 조사하면 이게 드러날까 봐 미리 공개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있는 대로 다 설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다 설명을 했을까요? 아직도 미심쩍은 게 좀 많긴 합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전 의원처럼 텔레그램 메신저로 드루킹과 연락했다고 하는데 전화기를 바꾸면서 프로그램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청와대가 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음표 투성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오늘 보고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송 비서관은 제1부속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정말로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속 비서관이라는 게 정말 분신이죠. 어쨌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최소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 비서관이 따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인데, 송 비서관은 하루 종일 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민정의 2차 조사를 받은 시점은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입니다. 과연 대통령에게 말도 안 하고 자리를 비웠을까? 그거 좀 미심쩍긴 합니다. 송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 따라서 미국 갔죠. 그럼 청와대는 정말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통상적인 대선 활동이었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는 오늘 대통령의 언급도 그런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게 댓글 조작 최초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14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좀 더 넘었죠.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한 달에 일주일 만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말이었습니다. 자, 예, 어쨌든 강 부장 얘기를 길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강상구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가 드루킹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친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자세한 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채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루킹 특검 협상에 참여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차기 의장을 노리는 문희상 의원도 가결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친문 성향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김태년, 박범계, 박홍근 의원 등 여당 전현직 원내외 지도부와 백혜련 대변인 등은 기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현주 의원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60일에 또 30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돼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저는 유치원생급 초보자의 댓글 조작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은 이 박사과정의 전문 프로급. 정부는 오늘 밤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하지만 특검 법안 공포는 오는 29일로 미뤘습니다. 특검 공포일로부터 특검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만 추천권을 가진 야사당의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일의 준비 기간을 더하면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빨라도 6월 말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2주 안에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 특검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 대부분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첫 숙제는 인선 작업입니다. 특검부터 임명해야 특검보 3명과 검사 13명 등 8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로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재경 전 민정수석, 오세인 전 고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특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전 특검 관계자는 정권 심장부를 겨누는 수사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이 늦어 범행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비밀 대화방 등 증거가 대부분 사라져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꼽힙니다. 결국 특검 수사는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후보에 오른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전 의원과 드루킹이 댓글 조작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까지 추천받은 후보 30여 명 가운데 4명을 선정합니다. 이 중 야당 합의로 2명이 추려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13대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임명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항에서 수출용 중고차 2천여 대를 실은 화물선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배 안에 연기와 열기가 가득해서 이 시간까지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석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보이는 곳이 인천항 일부입니다.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화물선에 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심해 내부 진입에 실패하면서 12시간째 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체 외벽에 구멍을 뚫었고
화재 9시간 만인 저녁 6시쯤에야 내부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물선에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9시 39분쯤입니다. 길이 199m, 13층 높이 5만 톤급 중고차 선적 화물선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출용 중고차 4,200대 가운데 절반 정도로 실었을 때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0대와 소방 헬기, 소방대원 4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배 옥상으로 대피한 선원 28명은 고가 사다리차로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화물선은 창문이 없고 출입구가 한 곳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고 매캐한 연기가 인천항 반경 1km 넘게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선 1층에 있는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동이 꺼진 중고차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부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항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떨어진 1.5kg짜리 아령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아령의 주인은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떨어뜨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제 낮 12시 50분쯤 입주민 50살 A씨는 주차를 하고 내리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단지 내 아파트에서 1.5kg짜리 아령이 A씨 어깨 위로 떨어진 겁니다. 빨갛게 바구니 들고 가다가 이제 떨어져갖고 맞아 피해가고 아령은 빨간 핑크 색깔 이런 핑크 색깔 이만한 거예요 이거는 거. A씨는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A씨에게 떨어진 아령 말고도 같은 모양의 아령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아령의 충격으로 보도블록은 이처럼 움푹 패이고 금이 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령의 주인은 아파트 고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B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방송하고 영사들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이 엄마가 자기들 거라고 나온 거야. 아령이 있는 대로 내려온 거지. 경찰은 B양을 부모 입회하에 3시간 동안 방문 조사했습니다. B양은 어떻게 아령이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양도 많이 놀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B양은 만 7세로 형사 책임이 없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가 눈 속에서 부러진 나무 조각이 나왔다며 검찰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광주의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공개한 담당 의사 소견서입니다. 피해자 눈 속에서 길이 2.5cm짜리 나무 조각을 발견해 제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 측은 이런 나무 조각이 4-5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4-5 조각 정도 이렇게 나온 거면 그렇거든요. 증거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죠. 눈을 이렇게 고치고 살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 집단폭행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안아골절 수술 과정에서 나온 나뭇가지 파편 사진과 의사소견서로 첨부했습니다. 실명 상태 이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했다면 이 미필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든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경찰은 오늘 가해자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8명이 모두 지난해 9월 광주의 폭력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린 것이 좀 있고요.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집단폭행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유명 유튜브 운영자가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 모델들이 비공개로 찍은 자신들의 노출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었다며 이 촬영자 등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사진 스튜디오.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모델 사진이 입구 양옆에 빼곡합니다. 이곳은 5년여 동안 여성 모델 비공개 촬영회를 벌였습니다. 일반 스튜디오 같지는 않고 드나드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인구도 겸비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여성 모델들 노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스튜디오 관계자와 여성 모델 2명이 촬영자와 성인 사이트 운영자, 유포자 등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엔 이 같은 비공개 촬영의 사진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습니다. 통신조회는 다 끝났고요. 사이트는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압수수색 좀 발부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사진계 미투를 폭로하는 SNS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한 촬영회 참가자 모집글을 보니 모델 신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신었던 스타킹을 나눠준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외에 남성 회원 모집책 1명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해당 스튜디오 실장 등 피고소인 2명을 불러 촬영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강압적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얼마 전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성차별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와 약속을 한 이 자리는 기자 간담회가 아닌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였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만에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편파 수사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은 여성분들께서 체감하는 어떤 불공정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구속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4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찰 규탄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청장은 사과와 해명을 거듭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은 계속 다그칩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은 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체감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피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과 직접 만나는 기자간담회는 영상 촬영도 금지돼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라돈 침대 파문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진하다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서 신속한 리콜과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집단 소송에도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모인 시민들. 이른바 라돈 침대의 사용자들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18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던 첫 발표를 번복해서 혼란을 자초하고도 후속 대응마저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답답하고 헛구역질을 비롯해 숙면하지 못하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헌청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침대를 보기도 싫지만 버리지도 못합니다. 피해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큰 비닐을 둘둘둘 말아서 테이프로 밀봉을 한 채로 그 커버를 뒤집어 씌워서 이들은 라돈 침대를 강제 리콜하고 사용자에 대한 피폭 검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합동기구 구성과 피해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모니터링하거나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접수된 리콜 요청은 벌써 2만 6천여 건. 피해 공동소송 참여자만도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주 내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 달 내에 침대를 모두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어제 타계한 구본무 LG 회장의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재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오열하는 중년 여성.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엔 추모의 글과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떠나는 길까지 소탈했던 구본무 회장. 비공개 가족장이지만 고인을 기리는 일반 시민들의 추모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내일 발인을 앞두고 서둘러 빈소를 찾는 이들을 상주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맞았습니다. LG 가문과 대를 이어 동업했던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 고인을 기렸고 정의선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계열사 부회장단은 함께 버스를 타고 와 조문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큰별이 졌다며 애도했습니다. 새로 맡으신 분들이 잘해서 그 위협을 더 빛나게 계속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인과의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좀 뭐 지난 다음에 곧 날 테니까 그때 만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SNS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원칙과 뚝심의 정도 경영에 앞장서고 마지막까지 소박했던 고인의 사진에 조화를 걸고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발인은 일부만 공개되고 유엔은 화장한 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며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첫 임기인 2021년 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회담 재고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적잖이 놀란 트럼프 미 대통령. 참모들에게 위험 부담을 떠안은 채 미북 회담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을 퍼부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제 통화에서 북한이 갑자기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묻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북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미국 선발대가 체류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첫 임기 안에 해결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돌변으로 백악관 내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f they don't show up, that's the end of diplomacy. If they do show up and try to play Trump, that means military conflict is the only thing left.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회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를 위한 우리 측 취재진 명단 수령을 또 거부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신 기자들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서 내일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취재진은 베이징에서 대기하며 북한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우리 측 기자들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이 끝나는 오후 4시 북한 측에 연장 근무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통지문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국 등 외국 취재진에게는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내일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좌우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다. 한국 기자단도 일단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쪽하고 한번 컨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북측하고 연락하는 그 사정을 봐가지고 북한이 오늘 밤에라도 입장을 바꿔 남한 취재진을 초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신만 초청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언론이 참석하는 건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이 직접 약속한 사안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는데 북한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지 진짜 속마음은 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북한이 문제 삼는 3가지 이게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 북한의 요구사항은 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 중단과 그리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대외 활동 및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산포 차단, 그리고 탈북 여종업원 송환, 이렇게 3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하나같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 한미훈련 조정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태전공사의 활동 역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체제에서
그것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탈북 종업원 송환. 이 문제도 우리 정부 주도로 북으로 돌려보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가교 역할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9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의 요구를 조금 완화하기를 북한은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여권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탈북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다시 물어서 원한다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다시 그 의사를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를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계속 이 문제를 고집한다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탈북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유의사로 한국에 온 게 맞는지 아니라면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고려해서 탈북 종업원 전원을 북송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내외 비판 여론이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탈북 종업원 한두 명이 북송을 원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공개한 채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 입장도 뭐 참 어렵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는데 두 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수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여야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제는 역시 개편이란 비아냥이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신상 발언에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불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리는 듯합니다. 총 투표 275명 중 홍문종 의원 체포 동의안은 반대가 141표,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은 반대가 172표나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뺀 투표 참석 인원이 159명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중 최소 13명은 체포 반대에 투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선 체면이 깎였습니다.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송광호 의원 이후 4년 만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저 경우에 경찰 투입을 중단하라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정문 바로 옆엔 초소가 설치돼 있고 의경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곳곳에도 의경들이 서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인력은 각각 80명 수준, 연간 9억 원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비 인력은 올해 단계적으로 줄어 내년에는 아예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올해 경비 인력을 20% 감축하고 내년에는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이미 줄여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헌정 질서를 짓밟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중단하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낸 청와대 국민청원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2023년 의경제도 폐지를 앞두고 줄어드는 전경 인력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최장 15년을 경호처가 경호하도록 돼 있고 이후 경호와 경비는 경찰의 재량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6개월가량 남기고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 일성은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고 통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한상균의 가석방에 맞췄습니다. 캐주얼 정장에 말쑥한 얼굴. 형기를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많이 낯설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다시 또 머리띠를 동여매고 이 세상을 바꾸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2년여 전 조계사에 피신했다 경찰에 체포돼 갈 때도 한 전 위원장은 머리띠를 동여맸었습니다. 저는 다시 머리띠를 동여맸습니다. 다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민노총은 한 전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한 전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자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유하는 정부라면요 6개월 동안에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지만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은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경찰 버스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경찰 버스들에 대한 방화를 기도하였다. 당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차 4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관은 고성이 오갑니다. 매년 받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에 들어가자 민노총이 국회 경내까지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급기야 국회 직원 1명이 다쳤고 조합원 12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출소 뒤 첫 일성으로 다시 투쟁을 외쳤는데 동지들과 함께 김명환 위원장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한 전 위원장이 말하는 투쟁,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투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는 스스로를 가장 불운한 세대로 여기고 10명 중 6명은 기회가 생기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응답도 35%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에 투영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생각을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부터 20, 30대들 사이에 유행한 자조적 신조어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경력과 취미 인간관계를 포함해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확인됐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가장 불운한 세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가 20대를 택했고 30대는 26%로 2위였습니다. 60대 이상이 17%로 3위였고 40대와 50대는 각각 7%였습니다. 이들은 기회가 있다면 이민을 가고 싶냐는 질문에도 63%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가장 잘 타고난 운 좋은 세대를 묻는 질문에는 50대가 35%로 1위였습니다. 40대와 20대 19%, 60대 이상 17%, 30대 10%의 순이었습니다. 현재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응답이 35%에 그친 반면 부모와 비슷할 것 47%, 부모에 비해 더 낮아질 것 18%였습니다. 이들 중 71%는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미국 하와이 화산 폭발로 한 주민이 날아온 용암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부상자가 나오는 데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유해 증기까지 발생해 하와이 당국은 비상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불덩이는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주변을 삼켜버릴 태세입니다. 공중으로 날아간 용암, 이른바 라바 스패터에 맞아 자택 발코니에 있던 주민 한 명이 하반신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화산 폭발 후 첫 부상자입니다. Hoping that it ends soon. Kind of scary times, to be quite honest. There's not a whole lot else we can do but be here and just wait it out. 화산 폭발로 냉장고만한 암석 덩어리가 반경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위험도 있는 상황. 용암은 이미 주민의 탈출로인 137번 고속도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The lava has continued on several more yards down towards the ocean and is pouring into the ocean and producing a steam cloud. 용암이 바닷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염산 성분의 증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닿으면 피부와 눈, 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주택 40여 채가 부서지고 2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산 경보를 적색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나는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인 게 자랑스럽다. 영국 왕실이 홈페이지에 새 신부인 마크를 소개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영화 같은 결혼식에서는 신데렐라 탄생이 아닌 독립적인 여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영국 왕실이 금기를 깬 새 식구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결혼식장 중앙 통로를 홀로 행진하는 신부 메건 마클. 중간부터 시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함께 걸었지만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지 않고 마클이 직접 해리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종 서약 대신 신랑 신부는 같은 내용의 서약문을 읽었습니다. Harry, I give you this ring as a sign of our marriage. 축하 군중 앞에서 키스를 제안한 것도 신부 마클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파격을 보여준 마클은 드레스도 장식 없이 단순한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가 아닌 마클이라는 한 여성을 당당하게 드러낸 상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thing about Meghan Markle is that she is utterly independent, independently minded, and the dress really symbolizes that. 해리 왕자보다 3살 연상의 이혼 경험이 있는 미국인 혼혈 배우 마클을 새 식구로 맞은 영국 왕실. 홈페이지에 나는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마클의 발언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여권 신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마클의 삶을 자세히 기술했는데 가디언지는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파격적인 새 식구를 인정했다고 풀이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요즘 만화책은 거의 사라지고 웹툰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를 신고해도 차단하는데 반년이 걸린답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차 웹툰 작가 30살 이정희 씨. 지금까지 그린 웹툰 10여 개가 모두 불법 복제 사이트에 유포됐습니다. 이렇게 마감에 쫓겨가며 만든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먹는 시간까지도 쪼개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들였던 공수나 노력, 열정 이런 거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최근 약 1년 동안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은 웹툰 작품만 3,100개가 넘습니다. 피해액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피해 작가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습니다. 수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고 또 다음 작품에 대한 그런 확실한 보장도 없는 거죠. 작가들이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면 정부가 접속을 차단하긴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중복 심사를 하느라 차단을 결정하는데 최대 6달이 걸립니다.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 사이트 접속자 수가 줄어들곤 있지만 사이트 차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불법 사이트 대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에서 인기상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호명되자 장내에 함성이 쏟아집니다. 미국 3대 음악상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작년에 이어 또 차지했습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상은 소셜미디어 인기를 반영한 부문인데 방탄소년단은 작년 말 트위터 한국 계정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넘었고 소셜미디어 득표수도 서구 유명 팝스타들과 5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K-팝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SN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에서 가장 강자로 지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창한 영어 소감도 화제입니다. And some of our fans told us that our music really changed their lives. 방탄소년단의 폭발적인 인기는 이날 신곡 무대에서도 확인됐는데 음원을 공개한 지 사흘 된 신곡을 따라 부르는 팬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진행자는 방탄소년단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이그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공식 출정식을 갖고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이탈한 권창훈의 빈자리가 고민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 오늘은 경기장이 아닌 특별한 링에 올랐습니다. 3천여 명이 찾은 월드컵 출정식. 모델 부럽지 않은 멋진 워킹도 선보였습니다. 성인 대표팀에 처음 합류한 이승우는 리듬을 타며 세리머니를 하는 등 특유의 끼를 발산했습니다. 5글자로 소감을 밝힌 이승우. 이거 싫어하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대표팀에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주장 기성용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꼭 저희가 16강 가서 국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돼주고 2018 월드 밝은 분위기로 시작된 첫 걸음이지만 대표팀은 부상 악재의 울상입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11골을 넣으며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로 자리 잡은 권창훈이 아킬레스건 파열로 대표팀에서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강훈이가 저희 팀에 없다라는 거는 정말 큰 손해이지만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다른 선수들이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전술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참담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랜 A와 B 생각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심찬 출정식에 이어 가볍게 첫날 훈련까지 마쳤지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태용호가 부상 악재를 딛고 16강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파주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1999년 검찰총장 부인이 고급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닷새 만에 실패한 로비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특검에게 수사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 온로비 사건은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밝혀낸 건 앙드레 김의 본명뿐이라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취임을 불과 열흘 앞두고 특검이 다스 차명 주식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밝혀낸 건 3만 2천 원 하는 꼬리곰탕 값뿐이었다는 비아냥을 들었고 10년이 흘러 이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회가 13번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권력에 서서히 씹히는 정권 초기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 특검만큼이나 드문 일입니다. 며칠 전 특검법이 합의한 뒤 야당이 특검 후보가 될 만한 인사들에게 의향을 떠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사하더랍니다. 정권 초기 정권의 핵심부를 건드릴지도 모를 특검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선관위가 드루킹 수사를 의뢰한 게 작년 대선 때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미온적인 수사가 논란이 됐고 결국 특검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대선 전부터 드루킹을 만났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전에 이미 조사를 하고도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후보를 찾기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특검점만 예외였을 뿐 특별검사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이 또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5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특검 구인난이었습니다. 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송환인 오늘 낮 동안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하늘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안팎으로 예상되고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대구 12도, 울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청주와 대전, 전주, 광주 모두 25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아침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보라는 논리로 본질을 비켜가려 했습니다. 그러더니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되자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의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라면 대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뉴스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